파워포인트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입니다. 네네. 네. 혹시 제가 혼자 얘기할까 봐. 오늘 저희 원래 그 프로그램에는 제목이 너무 섹시하지 않아서 제가 쪼끔 더 제가 하고 싶은 말 쪽에 가깝게 규제 공화국과 지대 추구 사회라는 타이틀로 갔습니다. 예, 우리나라 규제 공화국이죠. 규제 공화국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뭐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너무나도 우리는 국가 위주, 그러니까 국가 위주의 어떤 사회 발전, 경제 발전이 너무 익숙한 나라죠, 사실은. 그러니까 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 엄청 열심히 잘 쓰잖아요. K 방역은 사실은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 착한 국민들이 잘해서죠. 근데 예를 들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지? 그걸 인제 쪼끔 좋은 말로 하면은 규제 순응이라고 해요. 순응이라고 하는데 인제 영어로는 compliance란 말을 쓰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수능을 잘하지?' 그러면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야, 이게 수능이야 아니면 복종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수능이 아니라 복종하는 거 아니야?" 뭐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잘 국민들이 따라줬죠. 덕분에 뭐 하여간 뭐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는 나중에 평가가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관이라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정부죠. 정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 따르는 편이에요. 굉장히 잘 따릅니다. 그리고 정부는, 즉 관료나 정치인들은 그 시민들을 이렇게 혹은 기업을 규제하는 걸 자기들의 무슨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과 관료는 시민들에게 통제하고 규제하는 거를 자기들의 어떤 의무 혹은 뭐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또 이상하게 또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규제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사람들도, 규제자들도 되게 편하고, 또 규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또 생각보다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어요. 물론 전보다는 더 많아졌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 중에서도 규제 공화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규제 공화국이 되면 뭐가 문제냐, 인제 이게 핵심이죠. 그게 인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지대추구 사회로 결국은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규제 공화국과 지대추구 사회라는 타이틀로 쪼끔 각색을 했습니다. 자, 인트로, 이 강의 인제 처음에 민경욱 교수님께서 제게 오늘 미션이란 말 잘 많이 나오네요. 강의 요청을 하셨을 때 정부 규제와 경제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번영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미션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규제가 자유를 제약하는 건 너무 자명한데 1시간 동안 무슨 강의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게 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규제가 자유를 제약하는 건데 정부 규제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쪼끔 더 그래도 선생님이 주신 미션인데 '뭔가 잘 풀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규제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나라 혹은 한 사회의 경제적 번영에 걸림돌이 되는지를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인제 재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규제가 왜 도대체 우리 경제적 번영에 걸림돌이 되느냐. 예를 들면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 인제 규제는 기본적으로 계획 경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쪼끔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진짜 이 6.25 전쟁, 요즘 6.25 전쟁이라 안 그러던데, 하여간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데 규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자신 있게 "No."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제를 하면 다 경제적 번영이 잘 안 되는 거야? 뭐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많죠. 스테이지에 따라 좀 다르고. 그런데 규제는 그런 어떤 뭐 이니셜 스테이지에서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으나 어 성숙하 어느 정도 자본주의나 자유시장에 대한 그 개념이 성숙한 상태에서는 틀림없이 경제적 번영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거가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건데요. 규제가 어떻게 우리 개인과 기업을 지대 추구자, 오늘 그 얘기 오늘 토픽 중에 또 하나죠. 지대 추구자로 만들고 그 지대 추구자가 많아지면 그게 곧 지대 추구 사회가 되니까 왜 지대 추구 사회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재미있는 에피소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책에서 저는 그 책을 요 에피소드 하나 때문에 샀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미국 얘기인데 미국 미시간 호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오대호 배울 때 미시간 레이크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인제 그거를 제가 우리식으로 쪼끔 각색했습니다. 강 이름은 리버티 강이라고 제가 또 각색했습니다. 오랫동안에 가뭄이 생겨서 리버티 강에는 물이 많이 빠졌어요. 수심이 현저하게 낮아져서 평소보다 아이들과 강가에서 멀리까지 가서, 그러니까 좀 깊은 곳까지 가서 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찰하던 요원이 못 놀게 단속을 합니다. "아 거기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지금 가뭄 들어서 깊은 데 물 없습니다. 깊은 데까지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여긴 무릎도 채 안 미치는 곳인데 왜 못 놀게 하죠?" 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순찰위원이 "아 알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여기 제한 구역까지만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니 가뭄이 들어 갖고 강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 안전위원이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안전사고요?" 라고 했더니 "아 여기 안전요원 보트가 늘 다니는데 거기하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서 안전요원 사람이 아니라 안전요원 보트가 나올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규정에 따르는 거죠, 규정에 따르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 저자의 그 이 애넥도트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규정에 돼 있으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지 현실적인 현실을 반영하는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규제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에피소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규제 개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기업을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규제 개혁해야 된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또 여기 김성준 교수는 원래 친기업,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 굳이 이거 우리 녹음되는 거 밖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큰일 났네. 굳이 뭐 행안부하고 삼성하고 비교를 한다면 저는 삼성 쪽을 더 좋아하니까 친기업은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개혁한다 그러면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요. 물론 기업하고 연결되지 않지 않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이 애넥도트 그 레이크 리버티의 예를 드는 것처럼 여러분 규제는 기업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일반 시민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인제 보통 사회 규제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우리가 흔히 경제 규제라 그러고 그다음 나머지를 사회 규제라 그래요. 그 분류 자체가 뭐 아주 명확하거나 멋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규제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제가 꼭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뭐 기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야구 시즌이 돼 가지고 뭐 저도 지금 이제 호시탐탐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갔을 때 그 야구장에 들어가 여러분 그 야구장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스테디움에 들어가면은 개인 음식물을 반입 못 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김밥 이런 거 싸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음식물 싸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였던 됐던 것 같아요. 물 뭐 버틀 조그만 거.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야구장에 들어가는 거 그 우리 공항에 검색대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 그 백, 색, 뭐 백 다 열어봅니다. 다 열어봐요. 그다음에 다시 이게 바뀌었을 텐데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는 치맥을 먹는 거가 허용됐었어요. 그러면서 응원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게 다 풀린다고 해요. 하여간 뭐 이런 거예요. 치맥은 먹어도 되는데 왜 응원은 안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예. 인제 이게 이름이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게 그 국민의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뭐 규제 개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 개혁을 뭐 한다고 이름으로 해서 샌드박스니 뭐 이런 것들 인제 제가 초기부터 국회에서 샌드박스 이거 통과되기 전에도 몇 마디 했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규제 개혁으로부터 제외시켰어요. 물론 요거는 꼭 우리 지금 문정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계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도대체? 너무 웃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룰들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뒤에서 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너무 신성한 거예요, 신성. 내일이 부활절이거든요. 우리 민용 교수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크리스찬한테는 내일 굉장히 중요한 파티거든요.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다 신성한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근데 안전 역시 지금 거의 신성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거를 쪼끔이라도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뭐 푼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난리 나는 겁니다. 음. 아니 도대체 네가 뭔데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이런 규제를 반대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예측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어떤 뭐 안전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럴 수 있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은 100% 우리가 확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교통사고를 0 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죠. 운전을 안 하고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어 우리 도시를 어 범죄자가 하나도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얘네들 보통 사기치는 애들이죠. 그죠? 범죄자가 하나도 없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안전이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합니다. 영어로 인제 tolerance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신성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어떤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요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인제 신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성한 것에는 감히 그 누구도 예 반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뭐 여기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거 뭐 그냥 일단 지나갈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하세요, 궁금하시면. 요 청소년 보호 인터넷 규제는 제가 이걸 왜 들었냐면 저희 아들이 중학교 2 학년인데 저희 집의 모든 인터넷 문제는 걔가 다 해결합니다. 근데 제가
제가 우리 아들을 뭐 그 포르노그래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애보다 피규제를 당하는 피규제자가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를 제가 사례로 든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대부분 규제자보다 피규제자가 더 많이 알아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그래서 이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이미 실패해요 이미 초기부터. 그다음에 요 두 번째는 왜냐하면 요거는 요즘 서울시에서 아 저는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었다고 특정 정당하고 연결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맨날 제가 파란 것만 입고 다녀서 그래서 오늘 빨간 걸 입었는데요. 제가 규제학회 일하면서 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규제 개혁하겠다고 저한테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박원순 시장 때에 규제 개혁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서울연구원에 있는 박사들한테 "아니 그동안 그러면 서울시는 규제 연구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규제 연구하는 박사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난리 났습니다. 대구에 사는 저를 그렇게 서울에 무슨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을 주면서 대가를 주면서 얼마나 불러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죠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느닷없이 지금 서울시가 규제 개혁한다고 난리 났어요. 예. 공무원도 그렇고 지금 난립니다. 그 월요일 날 다음 주 초에 월요일인가? 다음 주 초에 그 규제 개혁 문화일보에서 규제 개혁 하여간 전면으로 어 논의가 있대요. 그때 제가 얘기한 것들이 곧 나갈 텐데 어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제가 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해 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인제 아이고 오늘 생각보다 늦네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거는 뭐 워낙 민경욱 교수님이 항상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유라는 게 강제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자유는 결국은 불필요한 통제나 간섭이 없는 상태죠. 제가 이거 사실은 처음에 불필요한 요 말 뺐었거든요. 근데 왜 요걸 넣었냐면 우리가 자유주의 저는 제가 감히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자유주의자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 자유주의자라고 해도 규제를 부정하진 않잖아요, 규제의 역할. 그러니까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거지 규제가 아예 규제 없는 소위 말하는 애너키스트적인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이 없는 상태라고 저는 일단은 규제 학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제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죠. 또 소비자 기업 활동을 간섭하죠. 이게 이제 규제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는 내용이라 지나갈게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건데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인위적 요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죠. 규제는 인위적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처럼 정책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규제 정책이라는 말을 잘 쓰죠. 규제는 지대를 만듭니다. 오늘 지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지대가 뭐가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이 지대의 첫 번째 개념의 첫 번째는 지대 추구는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인 거예요. unproductive한 겁니다. 그리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이 지대 추구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대 추구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대 추구가 막 사람들이 지대 추구자가 되면 결국은 우리 definition에 따르면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그러면 그 사회 전체는 비생산적인 일로 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지대 추구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대 추구 사회가 되면 국가 번영은 멀리 간다. 지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대가 뭔지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처음 만약에 이 지대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래 지대는 한문으로 너무 당연하게
땅값입니다. 땅지차의 대가니까요. 땅값이죠. 그러니까 지대 땅값 이런 말인데, 근데 이 왜 땅값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뭐 노동도 대가를 치르죠. 그리고 또 자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토지도 그렇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인제 아주 트래디셔널한 경제학에서는 보통 요 세 가지를 인풋, 소위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요. 요 땅이 가진 굉장히 특이한 재화로서의 리소스로서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fixed, 고정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거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갖는 굉장히 출발점, 그 출발점은 땅이라고 하는 자원이 갖는 속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옛날 뭐 리카르도도 그렇고 옛날에 경제학자들은 지대, 즉 땅값이 다른 이유는 그 땅이 갖는 생산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지대라는, 즉 이 토지라는 그 자원에서 조금 확장이 돼서 이제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공급을 늘릴 수 없거나, 혹은 재생산할 수 없는 자원, 이 자원에 대한 대가나 수익을 우리가 보통 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대의 개념이 두 가지,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흔히 또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게 독점 지대 혹은 독점 이윤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시장이 독점화가 되거나 독점 시장이 되면 소비자로부터 독점 생산자에게 어 이전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뭐 부의 이전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죠. 그 부의 이전되는 게 있는데, 그 부의 이전되는 거를 독점 이윤 혹은 독점 지대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발생하는 독점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보통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독점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독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흔히 얘기하는 자연 독점이 됐든 아니면 뭐 경쟁을 통해서 독점이 됐든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런데 저희 공공선택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지대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진 지대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간단한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 동네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빵집이 하나밖에 없으면 걔가 독점이죠. 자연스럽게 독점이 됐네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굉장히 많은 독점 이윤을 얻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빵집이 생깁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독점이란 건 사실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뭐 제가 오늘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보통 우리 규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독점, 시장에서의 독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놔둬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무슨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규제가 많냐? 심지어는 규제가 이렇게 왜 졸속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건 물론 뭐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이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조급증 때문이다. 저는 이 조급증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시장에서 발생하는 독점에 대해서 저희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관심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그러니까 규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생산적인 전이금, 아까 트랜스퍼라고 표현했는데 이 비생산적인 전이금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경쟁의 요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패턴트 같은 거죠. 특허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특허를 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아예 그냥 뭐 예를 들면 10 년, 그러면 10 년. 제가 음악가라 그러면 음악은 뭐 사후 70 년인가 그렇다면서요? 제가 음악을 하나 만들면 아트에 대한 리스펙트, 존경이 우리는 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하나 만들면 그게 제가 죽고 나서도 몇십 년 동안 제가 독점을 할 수 있거나 뭐 카피라이트이 있다고 해요. 뭐 이런 거.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죠. 이거를 우리는 정부 지대,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거를 정부 지대라고 계속 쓸 건데요. 지대, 그냥 일반적인 지대와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쓸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지대 추구 행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rent seek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rent seeking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뭐 지대 추구는 간단하죠. 지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 노력, 자원 이것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지대 추구죠.
한마디로 말하면 특권을 얻기 위한 겁니다.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걸 지대추구라고 해요. 아 저희 교과서적으로는 이 지대추구는 합법적인 거와 위법적인 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거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쪼끔 이제 오해할 만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아마 선생님들하고 특히 우리 회원님들하고 뭐 많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얘기인데 그 지대를 얻기 위해서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모두 지대추구냐? 지대추구긴 한데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심 있는 지대축은 아닙니다. 좀 이따 한번 계속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뭐 thought experiment 그래서 제가 그냥 사고 실험이라고 그냥 해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코비드 치료제를 개발하면 뭐 누구가 됐든지 대박이 나죠. 그래서 내가 R&D에 투자를 하고 뭐 하여간 내 모든 사활을 걸고 뭔가 특허를 냈다. 그럼 이게 지대추구냐 인제 이런 거죠. 그죠? 두 번째 보세요. 요 비슷한 거를 제가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은 쪼끔 다른 걸 썼어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국내의 다른 회사는 마스크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독점적으로만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 로비를 하는 것. 사실은 요 정부에 로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내가 다른 회사들의 경쟁을 막고 독점적으로만 공급하기 위해서 지대축으로 하는 거. 요게 지금 요 첫 번째 사고 실험이라 1 번이라고 한 거랑 2 번이라고 한 거랑 굉장히 다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아니면 혹은입니다. 뭐 해외에서 마스크가 수입되도록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 쪼끔 다릅니다. 쪼끔 지대축인데. 그다음 보세요. 제가 오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다음 자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한 겁니다. 내 모든 자원을 투자한 결과 나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아지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지대추구가 아니죠. 그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한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지대추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대추구 관심 있는 지대추구는 뭐냐면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경우,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조금 더 주류경제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할 때 사회적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관심을 갖는 지대추구라고 저는 지금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대추구의 사회적 결과는 집단적인 지대추구 행동인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조 뭐 다른 노조 아닙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노조 있습니다. 심지어 국립대학 교수도 노조 만들었습니다. 예. 뭐 저는 좀 옛날 여기 선생님들 하도 많으셔서 제가 딴 데 가면은 제가 뭐 꼰대니 옛날 사람이니 스스로 저를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아무튼 저는 교육자가 그래도 저도 물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이긴 하지만 교육자가 어 내가 노조에 가입해서 임금 인상 시켜 달라 그러고 아니면 "나는 수업 안 하겠다."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럴 만한 용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저는 가입 안 하고 뭐 있는데 하여간 교수 노동조합 이런 거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노조라는 건 그게 뭐가 됐든 그게 무슨 뭐 현대 기아 자동차의 노조가 됐든 대학 교수 노조가 됐든 노조는 기본적으로 주 목적이 임금 인상이에요. 예. 교수 노조가 뭐 한 10 가지 항목을 해 놨는데 9 가지는 거룩한 말이지만 맨 마지막 10 번째는 임금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죠. 근데 인제 임금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동 생산성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 정말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 임금이라는 건 내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인제 반영이 되죠. 그게 뭐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뜻을 떠나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은 높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인제 노조의 활동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노동 생산성을 제고시키지 않겠다. 그치만 임금은 올려 달라.'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모든 종류의 노조들의 활동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좀 이따 한번 선생님들하고 나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임금을 올리면 그거는 지대추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여기서 가정은 내 노동 생산성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는데 임금을 올리자는 거예요. 그게 인제 뭐 지대 추구의 사회적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 번영에 저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인제 요것도 인제 요것도 제가 하도 질문 많이 받은 거라 오늘 뭐 제가 날 잡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게 많아서. 그러면은 지대하고 불로소득이 같은 거냐 인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심지어는 불로소득을 저희 이제 은퇴하신 저희 과의 선생님 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그 토지 공개념주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 저희 과 선생님이십니다. 지공주의라고 하시는데. 그 양반이 맨날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공공선택론에서 말하는 지대가 불로소득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저도 인제 그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좋은 사례를 제가 머리가 나빠 가지고 이게 어디서 제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봤는데 이 사례가 굉장히 좋아요. 자, 오늘 야구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 제가 LG 팬인데 LG가 오늘 이기고 있는 것 같아서 이기고 있는 것까지 보다가 강에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는 제가 인제 1 루에 나갔어요. 그게 뭐 안타든 아니면 볼넷이든 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인제 야구는, 야구 잘 모르시는 을 위해서 야구는 도루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스틸이죠. 그래서 인제 1 루에 제가 딱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1, 2 나간 애들은 내가 뭐 진짜 아주 느리지 않는 한 쪼끔 발 빠르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소위 도루를 합니다, 도루. 그런데 도루를 하려면 이게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타자가 주자가 투구의 동작, 뭐 이런 투수의 동작 같은 걸 잘 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캐쳐가 어떻게 사인을 훔쳐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 가지고 인제 도루에 막 트라이를 하죠. 근데 도루 성공률이 뭐 아주 높은 애들은 70-80%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제가 만약에 했으면 아마 10%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도루에 성공을 하잖아요. 인제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제가 인제 1 루에 주자로 나가 있는데 투수가 공을 폭투를 던진 거예요, 폭투. 그러면 공이 그래서 밑으로 뒤로 확 빠졌어요, 캐치아 뒤로.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걸어가서 2 루로 가죠. 그죠? 제가 지금 2 루로 가는데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내가 소위 말해서 스틸을 하는 거고, 하나는 투수가 그냥 공을 잘못 패대기 쳐 가지고 내가 2 루로 가는 거고. 제가 요즘은 이제 아직까지 제 지적인 한계상 이게 바로 지대 추구하고 불로소득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인제 지대 추구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뭐냐면요. 참 이건 제가 오늘은 누워서 침 뱉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정부 규제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 사회 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민간 부분, 시장이죠. 민간 부문에 개입해서 개인과 기업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이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부 규제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대번에 우리는, 뭐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시죠? 일단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맨날 민경욱 교수님 얘기하는, 이 도대체 이 정부가 말이야 정책을 통해서 지들이 목적을 정하고 인간을 수단으로 만들잖아요, 대번에. 예.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행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튼 뭐 다 문제죠. 뭐 "바람직한 게 뭐야?" 이렇게 나오기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정부 규제를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더 위험한 건 뭐냐면요. 이거 요번에 개정된 것 같은데, 제가 좀 옛날 거 초기에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되게 독특한 게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규제를 기본법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게 IMF하고 연결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규제 개혁이니 뭐 이 행정 규제 기본법이니 이런 걸 왜 만들었냐면 IMF가 푸시를 한 거예요. "니네 규제 개혁 안 하면 돈 안 꿔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DJ에 대한 평가도 저희는 근데 DJ 그러면 이 정부 규제하는 사람들이나 규제 행정하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이제 규제 개혁의 출발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은 물론 뭐 우리 정부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DJ를 비롯해서 그 우리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IMF가 규제 개혁을 하라고 한 거죠. 이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규제 개혁이 시작됐다고밖에 사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영어로 framework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런 규제를 기본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없거든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그걸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질 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때 규제는 excuse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 규제의 핵심이라는 건 결국은 개인의 행위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학자들이 규제 개혁을 그 정말 막 듣지도 않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떠들어온 거 목소리를 높여온 이유는 바로 규제 정부 규제가 갖고 있는 이런 본질적인 특성에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규제와 정부 지대를 이제 조금 묶어야겠죠. 제가 묶어서 잠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는 정부 지대를 만듭니다. 그 지대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 이권, 특혜입니다. 정치적 이권은 지난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강 교수님께서 "정치적 이권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경제 즉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독점에서 나타나는 지대는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 지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풀 때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선셋 소위 선셋 갑자기 생각나지. 선셋 뭐죠? 일몰제. 일몰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강제적으로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자,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지대를 자꾸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대가 있는 곳에서 지대를 획득하게 되면 아까 노조와 비슷한 거죠. 그죠? 내가 이상하다. 내가 그러니까 개인이 자신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제가 민경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건 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생산성이라는 건 참 제고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돈 벌기가 어려운 거죠.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자꾸 안 하려는 유혹이 생기는 거죠. 예? 그 우리 민경 교수님 맨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짜를 좋아해서 나눠 먹고 이런 거 좋아해서 그 맥락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 생산성을 제고해서 임금을 올리는 거와 내가 데모를 해 가지고 떠들어 가지고 임금을 올리는 게 비슷하다고 하면 저는 나가서 데모를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자꾸 지대를 만들면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지대를 만들면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 기업을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생산적인 자꾸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부 지대의 가장 큰 어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을 안 한다. 밑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보다는 차라리 정치적인 이해관계, 정치인을 만나서 제가 뭐라고 쓰려고 그러다가 그 별표를 그렇게 했네요. 예. 정치인을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러면 뭐 결국은 어 한 사회나 국가의 생산성이나 번영이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개인이나 기업의 생산력 혹은 경쟁력이 결국은 저하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저하가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경쟁력에 관계되는 거는요. 저희 규제학자들은 통상 이런 말 좋아해요. "경쟁 없이 경쟁력 없다." 뭐 영어로 하면은 "No competitiveness without competition." 경쟁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쟁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결국은 경 개인의 경쟁력이 없다는 건 국가 경쟁력이 없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이 불합리한 규제, 이 불합리한 규제가 쓸데없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드는 거죠. 혁신적인 생각을 못 하도록 만드는 거는 결국은 이 규제로 인해서 이 지대 창출을 자꾸 하는 것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을 막게 된다는 얘기고,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이 지대 추구 활동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방지하고 보다 생산적인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규제학자들 중에 저처럼 공공선택론자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저희 학교는 경제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영하시거나 행정학이나 법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학회에서 늘 얘기할 때마다 규제와 지대 추구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규제학자의 입장으로서 또 공공선택론자의 입장으로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선생님들께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Q&A 시간 조금, 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커서 이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